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전의 두 번째 단원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147페이지의 내용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유전학이 발달하기까지 사실은 멘델의 유전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멘델은 완두콩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완두콩이 아닌 다른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면 제대로 지금까지의 유전학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모든 연구는 사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결국엔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사람을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다면, 자, 지금은 100세 시대죠. 한 사람의 세대를 알기 위해서 10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굉장히 짧고 자손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개의 콩이 나오죠. 그리고 이 꽃, 저 꽃 다 수분을 해서 마음대로 교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전학이 역사가 쌓이고 많이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유전 연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두콩과 반대로 사람은 한 세대가 굉장히 길고 또 자손수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태어날 때 보통은 한 명이 나오죠. 쌍둥이가 아닌 이상. 자, 그리고 인위적인 교배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계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가계도를 분석하게 되면 형질의 우열 관계나 유전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고 유전자형을 추정하거나 자손에게서 특정 형질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마다 어떠한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전체 이 가계에서는 얼마만큼의 유전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건지, 어떤 유전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계도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단 유전학을 연구하거나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쌍둥이, 유전적으로 굉장히 똑같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쌍둥이 연구, 또는 지금 분자생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유전자 수준에서 또는 세포 수준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사람의 유전 연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유전 연구는 크게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건 뚜렷한 대립 형질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인자를 가지고 하나의 형질을 나타낼 때 그때 사용하는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염색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이 단일 인자 유전도 상염색체 수준에서 있는 유전자와 그리고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따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뚜렷한 대립 형제를 나타내는 유전의 경우에는 가계도를 이용해서 유전의 원리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 우열은 원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는 귓볼 모양이나 이마선 모양이나 눈꺼풀 모양이나 보조개, 유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뚜렷한 대립 형질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러한 대립 형질에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로 ABO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A형 또는 B형 그리고 I형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게 돼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표현형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형을 갖게 되죠. 이런 것도 단일 인자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며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성과 짝지어서 유전이 일어난다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정록생맥이나 아니면 혈우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X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X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남성에게서 훨씬 더 많은 발현 빈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인자 유전. 자, 이거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앞에서는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전, 염색체 위에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단일 인자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 대립 유전자, 뭐 여기가 AA, 여기가 BB였다면 이 모두가 같이 작용을 해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부색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뭐 가늠할 수 없는 이런 형질들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자,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염색체 수준에서 그리고 유전자 수준에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염색체 안에서도 수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염색체 구조에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염색체 수에서는 감수 1분열 또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의 비분리로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n+1 또는 n-1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교배를 통해서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손에게서 2n+1 또는 2n-1의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당연히 유전적 돌연변이, 유전병이 생기게 되는데, 자, 요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염색체의 일부가 소실되는 결실, 그리고 두 번째, 염색체의 같은 부위가 반복되는 중복, 그리고 염색체의 일부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역위가 있고, 다음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염색체로 이동하게 되는 전좌가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에 따른 유전병의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질병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21번의 염색체에 3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와 심장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요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18번 염색체가 3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와 심장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여성의 2차 성징이 없고 불임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이번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2차 성징이 없고 또 불임의 형태로 남성으로 태어나게 되고, 일부는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염색체 수에 이상이 돼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고양이 울음 증후군, 자, 묘성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되어서 머리가 작고 지적 장애가 나타나고 보통 유아 시절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유전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의 일부가 전좌, 즉 섞이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 백혈구가 암세포로 변해서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이제 백혈병에 걸리는 그런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염색체를 떠나서 유전자 이상에 따른 유전병입니다. 먼저 유전자 DNA의 염기서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와 유전자 산물의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대립 유전자냐면 열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병도 있습니다. 여기. 자, 유전자 이상에 따른 유전병의 원인과 증상, 먼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뭐 빈혈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돼서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게 되면서 이 적혈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치 낫의 모양처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게 되고, 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계속 이 낫 모양 때문에 요 갈고리, 요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작용을 해서 여러 개의 이렇게 낫 모양 적혈구가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낭성섬유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피세포의 물질 수송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게 돼서 폐 같은 것에 이제 점액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알비노증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합성의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게 돼서 이 색소가 결핍되어서 흰색으로 이제 피부와 머리카락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자, 헌팅턴 무독병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병인데 이 헌팅턴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게 돼서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다음 사람의 유전에 관한 설명에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1번.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 리을, 그죠? 반성 유전. 네, 해당이 되네요. 자, 2번 ABO식 혈액형과 같이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이다. 자, 복수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3번 특정 유전 형질에 관한 한 가족의 역사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낸 것 가계도죠. 그죠? 자, 4번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나머지 하나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계도 이외에 유전 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쌍둥이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집단 유전학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세포나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도 했었죠. 자, 3번 가계도 분석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표현형이 두 개의 대립 형질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람의 유전 형질은 가계도를 분석하면 대립 형질의 우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의 원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자, 가족 구성원의 땡땡을 추정하거나 태어날 자손에서 특정한 형질이 나타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예측하는 것 외에 유전자 형을 추정할 수 있죠. 뭐 유전병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4번 유전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 1번 단일 인자 유전은 맨델의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따른다. 맞는 말이죠. 자, 반성 유전의 경우 어머니가 열성 표현형을 나타낸다면 아들은 항상 열성 표현형이 나타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왜냐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X 다시의 열성 표현형을 나타낸다면, 자,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Y 유전자를 가져올 거고 어머니로부터 X 다시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X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열성이면 당연히 아들은 열성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5번 염색체 이상과 관련된 설명이나 유전병을 옳게 연결하시오. 자, 일단 염색체 크기는 변하지 않음. 그렇죠,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자, 우리 이거 알아요. 어떤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였죠? 네. 유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전차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자, 터너 증후군. 자, 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리을 염색체 DNA가 절단되어서 일부가 소실되는 거, 결실 너무 쉬운 거였죠. 자, 여기 마지막 하나, 염색체 크기는 변하지 않고 뒤바뀌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A, B, C가 한 염색체의 하완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C, B, A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6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미노산 하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발린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졌을 때 여러분들과 결합해서 막대 모양의 긴 단백질 사슬 구조가 되고 그 결과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사람의 유전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1번 말라리아가 흔한 지역에서는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지는 사람이 오히려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쵸? 말라리아가 흔한 지역에서 되려 적혈구가 정상인 경우에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전체적인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는 우성이므로 헌팅턴 무도병 환자의 자손은 항상 헌팅턴 무도병을 앓게 된다. 틀린 말이죠. 자, 헌무병 같은 경우에는 우성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자손은 항상 헌팅턴 무도병을 앓게 된다? 전혀 아니죠. 야, 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성 유전자고 이게 열성 유전자예요. 근데 우성을 가진 것이 질병을 갖게 되죠. 자, 만약 이런 엄마와 만약 이런 아빠가 같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질병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A 열성 유전자만 가지는 자손이 태어난 경우에는 얘네들은 정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다. 자, 요거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부유자노. 부모에게서는 있지만 자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자, 3번 방사선이나 화학 돌연변이 원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번 쌍둥이의 특징을 조사하여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람의 유전 현상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지 서술해 보래요. 자, 요거는 자,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변 환경이 어떻게 환경의 요인이 형질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예쁜 말로 쓰면 환경의 요인이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2번 그림은 가계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기호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써보래요. 자, 먼저 1번의 경우에는 네모의 빈칸이죠. 그래서 얘는 정상 남자를 나타냅니다. 자, 2번에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결혼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색칠되어 있고 네모 또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전병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3번 그림은 어떤 유전병을 가진 가계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이 유전병 대립 유전자는 우열을 구분해 보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 일단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똑같은 형질이 나타난 경우 자손에게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5, 6번. 자, 만약에 우성의 경우에는 부유자노 노 부자유 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부모에게서는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요거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노, 부일 때 자, 유 자식에게서 나타났어요. 자, 이 말은 이 대립 유전자는 열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병은 열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2번. 자, 2번 세대에서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의 유전자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해 보래요. 이 유전자형이 A와 A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5번, 6번 사이에서 나타난 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AA가 유전자형을 갖게 되겠죠. 부모는 A인 보인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쭉쭉 따라가 봅시다. 일단 이 5번을 나왔으니까 엄마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형질이 A 이거나 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묶어서 A-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엄마에게서 스몰 a 하나 가져오고 아버지에게서 정상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게끔 대문자 A를 가져오겠네요. 그리고 1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3세대의 자식에게서 먼저 아빠에게서 받은 스몰 a 하나씩 써주고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니까 A
대문자 A, 대문자 A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A 다시가 유전자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4세대에서는 정상 표현형이 나타났으니까 일단 대문자 A를 가지고 있을 텐데 엄마도 보인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세대 사람 중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은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유전질환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가지가 있네요. 자,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의 기호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핵형 분석이라는 건 우리 염색체 수준에서 무언가를 알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전자, 중보, 결실 여기 모두 다 염색체의 구조 이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염색체 비분리 같은 경우에는 수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전자 수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 비읍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5번 그림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염색체 구조의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가 서로 뒤바뀌어졌어요. 아래쪽에. 자 위와 같은 염색체 구조 이상을 뭐라고 하냐? 전좌라고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백혈병이 발병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전자가 일어나서 염색체가 연결되는 부위 이 유전자가 융합되었다 또는 이상이 생겼다. 제대로 된 단백질이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백혈구가 암세포로 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해 주세요. 자 6번 그림은 DNA의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변형된 적혈구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남모양으로 생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나타내는 거네요. 자 위와 같이 적혈구가 변하는 유전병 쓰래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위와 같이 적혈구가 변하는 까닭은 적혈구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아미노산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런 유전병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병하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타나는 까닭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상 적혈구를 가진 경우에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잘 감염시켜서 요 정상 표현형을 가지는 사람에게서는 질병을 일으키고 이제 사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말라리아가 이 적혈구에서 기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충들이 살 수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 잘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질병에 걸리고 당연히 더 안 좋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라리아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정상인 사람보다는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7번 우성이면 우성이고 그 다음에 발병하면 환자가 사망하는 헌팅턴 무도병 대륙 유전자가 후대로 유전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이신지 서술하시오. 사망한다면서요. 근데 왜 후대로 계속해서 이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 걸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헌팅턴 무도병 대립 유전자가 생겼을 때 바로 죽거나 아니면 자손이 바로 생기지도 않을 만큼 바로 사망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발병하면 환자가 사망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살다가 어쩌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어. 그러면 이 유전자도 당연히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대로 유전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 우성임에도 불구하고 헌팅턴 무도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발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원 마무리 2번. 자, 그림 가, 나는 한 집안에서 서로 다른 두 형질에 관한 가계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나의
나타난 형질이 각각 우성인지 열성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유전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상인 사람에게서 자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형질을 띠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보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형질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가의 경우에는 요 파트만 보게 되면, 자, 부모에게서는 질병이 나타났는데 자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우성 형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검증할 때, 자, 부유자노라고 얘기했죠. 자, 열성의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검증한다? 노부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보면 부모에게서 있어. 근데 자식에게는 없어. 자식에게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우성 형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나를 보면은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볼게요. 그럼 부모에게는 없어. 그런데 자식에게는 있어. 그렇죠? 부모에게는 없어. 그러나 자식에게는 있고, 부모에게는 없으나 자식에게는 있는 이런 것을 보니 이것은 열성 형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잘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유전병 어떤 게 있냐. 자, 일단 핵형 분석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염색체 수준에서 이 핵형 분석 염색체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에 이상이 없는지 보아하니 21번 염색체가 3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유전병 다운 증후군이 걸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X인 걸 보니 여성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위와 같은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우리 감수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수분열도 1감수분열인지 2감수분열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감수분열에서는 예를 들어 자, 요게 1대, 자, 요게 두 번째 분열, 그리고 결과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1 감수 분열의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여기 En 상태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생식세포도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감수 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똑같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그리게 되고, 여기 처음에 En 상태의 염색체가 n으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겠지만, 두 번째에서 여기에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여기는 n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에게서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의 생식세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어디에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운 증후군이 생겨나려면 당연히 n 플러스 1인 것과 그 다음 n인 상태의 것이 같이 결합을 해서 자손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경우에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4번 다음은 태아와 신생아의 유전병 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자, 유전병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아기를 가지는 부모는 태어날 아기가 유전병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계도 분석과 그리고 유전자 분석으로 부모가 특정 유전병 유전자의 보인자인지를 조사해서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에는 태반의 육모막 돌기나 양수의 태아세포를 채취해서 생화학적 검사나 핵형 분석을 해서 유전자의 이상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기형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 또 페넬케톤요증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부모와 태아의 유전자와 염색체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쓰래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써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유전자로 알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염색체 검사로는 우리 핵형 분석으로도 알 수 있는 다운 증후군 나 뭐 에드워드 증후군, 뭐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뭐 성염색체 관련한 거는 터너 증후군이나 아니면 클라인필터 증후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검사의 긍정적인 효과, 지문에서 나왔는데, 먼저 보인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조사해서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알면 슬픈 일이지만 뭐 낙태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전자 분석 기술이 더 발달해서 모든 형질을 이렇게 알아낸다면 태아의 유전자 검사의 긍정적인 면, 뭐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에 그대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면, 사회적인 책임 등에 대해서 서술해 보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 미리 알고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부정적인 면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